잭슨홀 경기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열린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 양지수 모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6.9원 내린 1,335.2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식음료 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닭고기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하림, 사조 대림 등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1조 57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터널청과 7,557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루닛은 유방 촬영술 영상 분석 솔루션이 대만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신공영은 400억 원 규모의 주택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전일 뉴욕 증시의 반등과 환율의 안정세에 힘입어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심이 여전한 가운데 지수의 상단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25bp 인상을 하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국무원이 인프라 투자 1조 위안 부양책을 발표한 점도 아시아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우리 시장 상승에도 힘을 더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2% 상승하면서 2,477선, 코스닥은 1.79%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80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도 개인만이 매도를 하면서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마켓맵으로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빨갛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줬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그간의 낙폭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업 등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등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운업, 여행 관련주, 엔터, 바이오 등 이슈가 있는 섹터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 움직이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죠. 원전 테마 BHI를 필두로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특히 기존의 화력 발전과 대형 원전 중심의 두산중공업에서 사명 변경과 체질 개선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4.86%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은 테슬라와 1조 원 규모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의 강세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LG이노텍의 전장 카메라가 북미와 유럽 시장용 테슬라 모델 Y, 모델 3, 전기 트럭 세미,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까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회 공시 요구 답변 시한이 오늘 오후 6시인데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은 주가가 기대감을 입으면서 4.75%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RFHIC입니다. 오랜만에 5G 종목이 이렇게 이름을 내밀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네트워크 6G 산업기술개발 기획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거쳐서 올 9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공모에 나서는데요. 사업 기관과 규모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약 9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5G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RFHIC는 JP모건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 11%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틸렉스입니다.
네, 유틸렉스는 항체 치료제, T세포 치료제 등 T세포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KB증권은 오늘 유틸렉스에 대해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며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다가오는 9월 14일, 15일에 국제행사에서 치료제 기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장 막판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마감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내일까지 뒷심 쭉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목요일 ETF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강했던 쪽부터 살펴볼까요? 코덱스 반도체가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위기관리 소부장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탄력을 보였는데요. DB하이텍이 3%, 리노공업이 4%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대형주들 내년 1분기부터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신한금투의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코덱스 운송도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해운 업체들은 코로나 때부터 크게 오른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익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HMM은 6%, 페노션은 4%까지 올랐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 내 코로나 입국 규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도 빨간불 켜내면서 코덱스 운송도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한 쪽도 살펴보시죠. 오늘 ETF 거래량 1위인 종목인데요. 코덱스 인버스가 1.2%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1.2% 오르면서 2,470선에 안착했는데요. 이에 반대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 일제히 파란불 켜냈고요. 코덱스 인버스도 오후 들어서 낙폭 키우면서 4,76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타이거 구리 실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번갈아 오면서 구리 가격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데 따른 우려 속에 닥터코퍼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구리 현물 가격이 전거래일 0.8% 내린 가운데 이 상품도 0.2%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알아보시죠.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5거래일 동안 개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보니까요. 카카오뱅크와 삼성전자, 네이버, LNF, 카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체크해보시면 블록딜과 정부 규제 소식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내릴 때 강하게 담으면서 5거래일 사이 2,475억 원어치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다음 네이버와 카카오도 같은 맥락에서 저점 매수 들어갔고요. LNF 체크해보시죠. 2차 던지는 역시 미래인 걸까요?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할 때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보시죠. 바로 요즘 핫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어제 무려 17%의 급등을 보인 종목이죠. 개인은 오를 때 수익 실현하면서 1,00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다음 또 태양광과 원자력도 팔았고요. 현대차 체크해 보시면 오늘 다시 19만 2천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CEO와 함께 로봇 배송 사업 관련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지난주에 매도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긴축과 경기 우려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은 짙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그림자 속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오늘 밤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내일 연설이 예정돼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매파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지금 파월의 입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했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보니까요. 경기 하방 압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앙은행의 본연의 목적이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은 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시장이 이런 걸 많이 반영한 것 같고요. 뭐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 내일 저녁에 연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연설 끝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사실 지난 6월 중순부터 이 여건이 상당폭 완화되면서 주가도 다소 반등을 했습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시장과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본적으로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주가 먼저 떨어지고 미국 주가도 오래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을 고점으로 8월부터는 좀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또 주가가 올랐는데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한다. 그래서 또 주가가 조정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물가 금리보다는 기업 이익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들이 갈수록 서서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주가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미 연준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금리 수준이나 인상 속도 같은 행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실까요? 연방기금리 목표 수준이 2.5%를 한국은행이 올라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똑같아졌는데요. 아마 9월 달에 0.75%포인트보다는 저는 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 연방기금리 목표 수준이 이제 3% 상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11월, 12월 두 번 FOMC가 남아 있는데 물론 9월에 점도표 같은 거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다시 발표해야 됩니다. 그걸 좀 봐야지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3분기에는 1 내지 2% 플러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요. 아마 미국도 금리를 12월 한 차례 많이 올려봤자 0.5%포인트. 그래서 3.50%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가가지고는 상반기 가가지고는 지켜보다가 하반기 가가지고는 뭐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내년 하반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금리 인상 폭이네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을 포함하면.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보니까요. 뭐 올해 연말 한 3.5% 뭐 기준 중앙값이요. 그리고 내년에는 3.3 정도를 내년 말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이제 투자자들이 내년에는 그 금리가 오히려 인하로 좀 돌아설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어쨌든 이번 9월에는 빅스텝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는 조금 잘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버텨주는 경제 지표가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수준은 더 높아진다면 이제 물가는 잡힐지 몰라도 또 경기
경기 흐름에는 우호적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모두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경기가 짧은 시간 동안 좀 완만하게 하강을 하다가 예. 다시 상승을 하는 경기 연착륙인데요. 현재 이제 미국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연착륙과 경착륙,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경착륙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보면 미국 경제가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그래서 소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4분기 내년 상반기가 가서는 소비가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 떨어졌죠. 예, 저는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반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예, 그리고 미국 집값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거품이에요. 2008년보다 더 거품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어제 뭐 미국 10년 신규 주택 매매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뭐 우리 신문에 보면 우리 거래가 안 된다 그러는데 미국도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보다도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거의 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축률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저축률이 2020년에 코로나 집에 있으면서 한 20%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저축률이 5% 초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장기 평균이 한 7%거든요. 평균보다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주가도 떨어지고 소비 심리 위축되면 아마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미국 경제는 연착륙은 없습니다. 항상 경착륙 했거든요. 참 저는 미국 경제 보면서 탄력적이다. 뭐 이런 느낌을 늘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발생했을 때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1%나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고용도 2020년 3, 4월에 두 달 사이에 2,2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없어져 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도 금방 다시 고용을 줄여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가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저는 미국 경제가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소비가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고 이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 하향과 또 기업들의 실적에 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네요. 예. 이제 중국을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미국이 통화의 긴축에 고삐를 좀 죄는 반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지난 22일에 석 달 만에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뭐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 긴축에도 중국은 완화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풀어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중국 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중국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렵죠. 뭐 지난 2,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0.4%. 예, 과거에 뭐 10%, 7% 성장하는 나라가 0.4%니까 상당히 이거 충격이죠. 예. 예, 그런데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는요. 2008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예, 그런데 2009년, 2010년 중국은 9 내지 10% 성장해요. 이때 성장 내용을 보니까 중국 기업들,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당시 세계 평균 22%인데요. 중국한테 47%까지 올라가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죠. 9 내지 10% 성장했는데 투자를 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니까 초과 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죠. 중국의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60% 한때 넘었는데요.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요. 기업이 부실해지고 지금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97년에 외환위기가 부실한 기업 은행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빠른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안정성장 국면, 질적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만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속도가 느려요. 예, 그래서 2020년 이후로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중국 경제가 좀 지지부진. 예, 그렇다고 뭐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다시 4% 안팎 성장으로 돌아설 텐데요. 예, 그 이유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면
사람들이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14억 인구가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가고요. 하반기 뭐 내년은 뭐 4% 안팎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많이 했지만 수요가 부족하고 또 공급이 과잉되면서 기업들의 부채가 생기게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대출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 침체론도 고개를 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인데요. 부동산은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금융시장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국의 부동산 시장과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니까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 그다음에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요.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표적으로 채권 수익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2020년 상반기에 엄청 떨어졌거든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죠. 채권 시장 거품이 붕괴되고요. 지금 주식 시장 우리 코스피 고점에서 30%가량 떨어졌죠. 미국도 나스닥은 그 정도 떨어졌고요.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주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까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것이다. 자산 가격에 제가 보기에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경착륙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작년 상반기에는 뭐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는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데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30%가량 떨어지면서 최근 보니까 한 14% 정도 가소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자산 가격은 펀더멘탈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펀더멘탈 가대평가돼 있는데 조만간 경착륙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3%가 부동산이에요. 주식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에 주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주식보다는 집값 영향에 소비가 더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올 4분기 내년에는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산의 거품이 채권, 주식 그리고 부동산 순서로 붕괴되는 과정인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게 또 소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럽도 상황이 심각한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상보다 큰 경기 혹한이 올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던데 유럽 경기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유럽 경기가 상반기에는 미국보다 좋았었어요. 미국 경제는 상반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유럽 경제는 아직까지도 플러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나 문제는 이제 뭐 겨울에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뭐 가스 가격 지금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저는 뭐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유럽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데 보니까 뭐 내년에 유럽 경제가 한 1.3% 이 정도 성장하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그것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 지금 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겨울에 그 에너지 대란을 어떻게 해서 좀 돌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뭐 신흥국 할 것 없이 앞으로의 침체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그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뭐 긴축,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13년 만에 1,340원을 돌파를 해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여전히 이렇게 삼중고에 흔들리는 한국 산업의 돌파구를 조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지속되고 상대적으로는 그 미국 경기가 좀 견조한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미국 경기가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강달러 흐름에도 좀 변화가 나타날까요? 저는 내년에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보다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IMF가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1.3%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일본 경제가 한 1.7%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해 놨어요. 내년에는 미국보다도 일본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하고는 그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미국 경제가 뭐 1.3%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IB들 전망치 보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1.1%로 전망해 놨더라고요. 물론 그들 견해인데요. 제가 노무라 견해를 말씀드린 거는 저도 미국 경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도 마이너스 폭이 좀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미일, 미유로 금리차 축소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달러 가치가 국제결제은행에서 매월 그 실제 실효환율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유로는 한 10% 가소평가됐고요. 특히 일본에는 52%나 가소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가대평가, 가세평가된 이런 환율들이 내년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는 하락, 특히 엔화가 강세로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달러 파시고 엔화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제 전망뿐만 아니라요.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계속 월별로 보는데 내년에는 모든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 하락, 다른 나라 통화 가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가 봐도 그 달러만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에는 달러가 꺾여서 달러 약세로 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엔화가 이제 강세로 올라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요. 네. 52% 역사상 가장 저평가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버블이 빠지고 이제 과소평가 받았던 게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예, 자산 그렇습니다. 가격이 자리로 좀 돌아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미국의 성장률 관련해서는 글로벌 IB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고 교수님께서는 더 큰 마이너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현재는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두 개입에 나서곤 있지만 현재 뭐 금융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좀 불안해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이 우리가 좀 감내할 수준이다라고 보실까요? 뭐 이 정도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많이 떨어졌다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일본 엔화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고요. 뭐 유로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물론 중국 이안보다는 좀 더 떨어졌어요. 결국 달러 가치 하락 때문에 원화 가치도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달러 가치가 지금 저희 정점 무렵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하반기 후반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는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얼마나 떨어지느냐. 뭐 저도 환율 전망합니다만 환율이라는 게 참 전망이 힘들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최근 컨센서스 보니까 올 연말 뭐 1,260원, 내년 말 1,200원 정도로 전망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좀 낮아질 것이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는 해석인데요.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오늘 경제 전망 또 수정했죠. 3개월마다 수정하는데요. 경제 성장 2.7에서
2.6%로 낮췄고 특히 물가는 많이 높였어요. 올해 4.7%에서 이번에 5.2%로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경기 하방 위험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에 한국은행 2.1% 우리 경제 성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2.1%그 정도 성장하면은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지금 2% 정도 나와요. 낙관적입니다. 2.1%가. 저는 그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이제 우리도 2번 금통위가 남아 있거든요. 뭐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금리를 더 이상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 한 차례 정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1% 성장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뭐 소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게 수출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달 보니까 수출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20일까지 발표됐습니다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 수출이 10월, 11월 가면서 세계 경제 둔화되면서 특히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한 기업들 투자 지금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은 소비가 더 안 되고 경기 침체폭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가격도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제가 추세를 보니까 전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도 아까 주가 경착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값도 경착륙이에요. 예. 그러면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니까 한 번쯤 금리를 인상하고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도 앞으로 계속 그 경제 지표를 보고 뭐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에서 특히 수출이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가 사실 같아졌잖아요. 근데 9월 FOMC에서 또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될 텐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버틴다면은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예, 어쩔 수 없이 미국 연준 통화 정책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 한은 총재가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정부에서는 독립했는데 연준에서는 독립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쓰던데요. 예, 미국 통화 정책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우리 금리가 앞으로 미국 금리보다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는 미국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면 지금은 2%로 똑같아요. 예, 그런데 2030년 좀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미 의회에서 추정한 미 잠재 성장률 보니까 1.7%고요. 그다음에 한국금융연구원이나 제가 추정하면은 2030년 우리 잠재 성장률이 1.0%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에요. 우리 경제 성장이 갈수록 미국보다 낮아지니까 금리도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기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덜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해가지고 외국인 우리 투자할 때 우리 정부가 외국인한테는 비과세 하겠다 이런 거 정책도 지금 방향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채권은 주식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채권은 구체적인 통계가 발표 안 됐는데 미국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다라더라도 우리 채권 시장에서 저는 많은 돈이 빠질 가능성은 낮고 환율에 별 영향을 안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내년에 마이너스로 예측을 하셨는데 한국은 그나마 수출 기업들이 버텨주면서 이 경제 성장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로 이제 수출 기업의 성장성도 살짝 불안한 상황인데요. 한국 경제 현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사이클 측면 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문제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경제 성장률 이렇게 그려보니까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연평균 10% 성장했어요.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성장률이 5%로 떨어졌고요. 지난 정부 때 2.3%였거든요. 평균 성장률이. 저는 앞으로 5년은 한 2.0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진 게 문제다. 그거는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이죠. 지금 오늘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학계 출산율이 이제 0.8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큰 잠재 성장을 하락하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거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기에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저는 지난 2월이 고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72년부터 우리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11번 순환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경기 수축 국면 평균 19개월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경기 수축 국면 초기라는 겁니다. 과거 평균이 19개월이었으니까 물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짧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게 문제고 사이클상으로도 지금 단기 사이클상으로도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글로벌적으로도 어쨌든 이제 침체 우려가 지금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네. 없고 수축 국면이 이제 초기 진입 시기인데 19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좀 소요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먹거리를 조금 찾아서 그 주가에 외국인들이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그 미래를 좀 그려 나가야 할 텐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뭐 빠르게 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지형도 이제 국내 산업의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이제 미래 먹거리를 두고 미국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이제 먹거리를 좀 찾아 나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국방이나 에너지 안보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일련의 상황들이 앞으로 뭐 방산이나 에너지나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 반도체가 수출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 20% 되는데요. 뭐 반도체가 있다는 게 우리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서 반도체 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 뭐 최소한 D램 분야에서는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이쪽에서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데 미국이 저러니까 참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방산. 뭐 저도 그쪽은 전문가 아니라서 보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기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해외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2010년에 11%에서 최근에 20%까지 늘어났는데요. 가장 줄어든 게 선박 조선이었어요. 조선 비중이 10%에서 지금 3%로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조선업종이 뭐 경쟁력을 갖추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뭐 추세를 보면은 조선업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왔다가 중국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근데 최근 여러 통계를 보니까 뭐 세계 조선 척수로 보면은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수주를 더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경쟁적으로 수주를 싸게 받아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조선업종들이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뭐 애널리스트들 자료들 뭐 관계자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수도 비싸게 받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뭐 LNG선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주시장에서 그쪽으로 좀 반응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요. 뭐 이쪽에서 경쟁력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산이나 말씀을 주셨던 뭐 조선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 기술력도 좋지만 또 가격 경쟁력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내 전기차의 세제 혜택이 이제 제외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는 좀 다양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탈세계화에 미국이 특히 자국 우선주의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미국의 자국주의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요새 미국 하는 행동 보고 미국이란 큰 힘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면은 뭐 그런 행동까지 하느냐. 사실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 된 것은
법치주의를 기하는 자유민주주의였고요. 그다음에 자유무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과 대선 때 보니까 뭐 대통령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외에 들어가지고 시위가 있었고 유리창이 깨졌고요. 군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뭐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물론 중국하고 패권 전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 그런 것까지 할까? 미국이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사실 미국 GDP가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32%였어요. 근데 최근에 24%까지 줄어들고요. IMF가 최근에 뭐 2027년까지 전망해 놨습니다. 23%로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세계를 이끌었던 민주주의 후퇴, 그 다음에 자유무역주의 후퇴 이런 걸 하고 있다.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미 FTA도 이번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리 뺀 거 그거는 위반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미국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뭐 자동차 관련자들도 지금 미국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안 되면은 우리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미국 차 제외하면 되죠. 우리나라가 생산한 것만 보조금 주면 됩니다. 네. 막판에 가서 네. 근데 비중이 좀 너무 적지 않을까요? 비중이 좀 적죠. 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물론 미국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이 67만 대였어요. 중국이 330만 대였거든요. 유럽이 230만 대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유럽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크지만 또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어려운 곤란한 위치에 상황인데요. 있죠. 근데 중국이 네. 전기차를 우리보다 앞으로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거리 보면은 뭐 지금 독일 차들이 정말 많이 내연기관 차들이 다니는데요. 5년, 10년 지나면은 중국의 전기차가 우리 거리에 많이 보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이 뭐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미국에서도 견제를 받고 중국에도 또 시장성으로 좀 예.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자국주의 정책들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는 경착륙과 또 경기 침체를 좀 알 수 있는 또 사인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 지금 어쨌든 그 자동차 관련해서 또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 아닌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위치인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미국 쪽으로 어쨌든 추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정배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 비중이 15%고요. 중국 비중이 26%에서 올해 2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절대적으로는 우리 경제는 중국이 참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가 사실 그거는 그 대답하기 제가 어려운 힘든 문제죠. 문제고요. 네. 그거는 그 정치하신 분들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너무 미국적으로 기울지 않느냐. 좀 균형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좀 균형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 조화를 이뤄서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좀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요동치는 이 글로벌 정세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미래 먹거리 선정을 위한 전략이 중요할 텐데 교수님이 주목하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저는 뭐 반도체라고 보고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쪽은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워낙 그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1974년에 우리가 그 반도체 만든다고 그랬을 때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너네가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야 비웃었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좀 반도체 회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바이오 제약에서도 그런 회사가 앞으로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잠시 내린 단비에 젖어서 모든 것을 잊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시 모든 악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끝났다. 이제 진짜 혹한이 시작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심층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교수님은 글로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실까요? 올해 제가 주가를 점하면서 상반기에는 안 좋다, 3분기에는 반등한다. 그것도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것이다.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사면서 좀 반등했는데요. 지금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데 끝났느냐? 아직은 저는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3분기가 남아있는데요. 좀 남아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오르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다. 앞으로 금리, 시장 금리는 떨어지겠지만 경기 침체,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속도보다 경기 하락 속도, 기업 이익 증가율 속도가 낮기 때문에 뭐 4분기 중후반, 내년 상반기 가서는 주가가 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조금 경계를 해야 하는 그 시장인데 투자자들이 어떤 요인을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베어마켓 랠리 중에서도 이런 뉴스가 시장에 등장한다면 진입 신호로 조금 활용을 하자 하는 부분까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경제,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탄광소의 카나리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니까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0.86이나 돼요. 네.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뭐 10월, 11월 가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표도 중요하지만은 뭐 10일, 20일 단위로까지 발표되거든요. 뭐 일평균 수출 금액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올 4분기, 내년 뭐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선행지 순환 변동치 같은 거 뭐 이런 거 관찰하면서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등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올 4분기 후반, 내년 1, 4분기는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지표들을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예.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수익률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다 보면은 네. 뭐 굉장히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회를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 주식이 아니라 뭐 채권이나 달러, 유가, 그리고 말씀을 주셨던 뭐 엔화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세워가면 좋을 거다. 저는 뭐 채권 투자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채권.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낮다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 지금 떨어졌다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내년 경제 상황을 보면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기가 긴 채권을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내년부터는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은 오를 것이다. 금도 뭐 투자 자산의 10% 안팎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계속 말씀드렸으면 내년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다른 통화 가치가 오를 텐데 제일 저평가된 게 엔이다. 그래서 엔 투자도 조금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투자 비중 확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금과 엔화 매수로 자산 배분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의 스테디셀러였던 그 3년 후 부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지표 정독법이 최신 개정판으로 새롭게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3년 후 부를 잡기 위해서 경제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맛보기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부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 작년에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거든. 선행지수가 지금 6만 원대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알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경제 지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018년에 책을 냈는데요.
뭐 어떤 책들은 그냥 3개월 팔리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네. 예, 그런데 이 책은 꾸준히 4년 팔려가지고 넘게 살아남네요. 예, 그래서 개정판을 네.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개정판 냈습니다.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경제 지표와 거시경제 흐름을 좀 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아온 책인데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서 요동쳤던 그 주요 경제 지표를 또 꼼꼼하게 반영해서 설명을 해준 책이라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짙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그림자 속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전략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경기 침체와 하락장에 대비한 자산 전략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